경기도 평택의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 3명이 숨졌습니다. 불은 어젯밤에 시작됐고 밤새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아침에는 불길이 잡히는가 싶었는데 다시 커지면서 혹시라도 안에 사람이 있지는 않나 확인하러 들어가 있던 소방관들이 변을 당한 겁니다. 먼저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은 회색 연기가 7층짜리 건물 주변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외벽은 이미 새까맣게 그을렸고 매캐한 연기가 나오는 2층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젯밤 11시 46분 경기도 평택의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7시간 가까운 밤샘 진화 작업 끝에 아침 6시 30분쯤 큰 불길은 잡힌 듯 했습니다. 혹시나 안에 고립된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송탄소방서 119 구조대 소속 소방관 5명이 건물 내부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1시간 반쯤 뒤 잦아든 줄 알았던 불길이 갑자기 다시 치솟았습니다. 7시쯤에 들어오고 나는데 이제 연기가 그렇게 안 났었는데 조금 넘어서 그냥 연기가 막 크게 포탄통이 올라가고 막 꺼먹히네. 소방관 2명은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3명의 소방관이 2층에 고립됐고 즉각 구조팀이 투입돼 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색 3시간 뒤 2명, 20여 분 뒤 다시 1명. 차례로 발견된 소방관 3명은 모두 심정지 상태로 의식과 호흡이 없었습니다. 순직한 소방관들은 50살 이형석 소방위, 31살 박수동 소방교, 25살 조우찬 소방사 3명입니다. 자력 탈출한 2명에 대해서는 경상이고 나중에 발견된 3명에 대해서는 3명 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요. 숨진 소방관들은 모두 공기호흡기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갑자기 불길이 커지고 내부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이들이 갇히게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소방관 순직은 지난해 6월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로 광주 소방서 119 구조대장 김동식 소방령이 사망한 지 불과 6개월 만입니다. MBC 뉴스 홍의표입니다. 숨진 소방관들은 불이 다 꺼져갈 무렵 건물 2층에 투입됐고 불길이 갑자기 살아나면서 가벽이 붕괴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워낙 타거나 폭발할 게 많은 신축 공사 현장이다 보니 다시 번진 불길과 연기에 고립돼 버린 겁니다. 이어서 손하늘 기자입니다. 어젯밤 불길이 치솟았던 공사장 1층에선 노동자 4명이 콘크리트가 굳기 전 바닥을 평평하게 다지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파설한 후에 이제 표면 마감 작업을 이제 4명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고 불을 1층에 계신 분들이 1층에 제일 끝벽에서 이제 확인하고. 그런데 노동자들이 있던 곳과는 건물 정반대편의 남쪽에서 불길이 시작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왜 불이 시작되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밤샘 진화 끝에 잡혔다고 생각한 불길은 마무리 수색 작업이 진행되던 사이 1시간여 만에 다시 치솟아 소방관들을 덮쳤습니다. 밤샘 진화까지 벌이고도 다시 살아난 불길. 가장 큰 원인으로는 1층부터 4층까지 벽면과 천장에 마감재로 쓰인 우레탄 폼이 지목됩니다. 냉동 창고의 특성상 단열 기능이 우수한 우레탄 폼으로 사방을 감싼 건데 우레탄 폼에 불이 붙으면 불길이 순식간에 퍼집니다. 초기 불길을 잡아줄 스프링클러는 아직 설치 공사 중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수색을 위해 이곳저곳을 살피다 우레탄 폼에 남은 불씨에 산소가 공급되면서 불길이 다시 치솟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문을 열다든가 하면 신선한 고기가 실내로 공급되니까 그로 인해서 백드래프트 현상이 발생되면서 폭발적으로 재현소가 있다. 공사장 안에 있던 LPG통과 산소통 등 용접 장비들도 피해를 키운 걸로 보입니다. 목격자들은 불길이 다시 치솟으면서 무언가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넘어서 그냥 연기가 막 크게 포탄통이 올라가고 막 꺼먹히네. 거기서 불이 올라가는 거 알지? 그렇게 올라갔어. 창고에 설치되어 있던 가벽은 구조대원들의 퇴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앞으로 창고가 완공되면 물건을 분류해줄 가벽이 설치가 돼 있었고 이 가벽은 화재에 강한 글라스 울 패널 소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재에 강한 소재라 해도 밤새 달궈진 가벽이 결국 무너져 내리면서 소방관들을 완전히 고립시켜버렸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이 화재가 시작되고 만 하루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도 잔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화재 현장을 연결해서 현재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문현 기자, 아직도 불이 완전하게 꺼진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불이 시작된 지 20시간이 됐지만 아직도 불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변에선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곳곳에선 하얀 연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 4시쯤 큰 불이 잡히긴 했지만 여전히 10개 소방서에서 63명의 소방관들이 장비 30대를 동원해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큰 불길을 잡았다가 다시 불길이 치솟았던 만큼 철저히 잔불을 진화하고 있는데요. 다만 소방당국은 다시 불길이 치솟을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종됐던 소방관 3명이 사망 판정을 받고 순직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지만 현장의 소방관들은 묵묵히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적인 구조 활동을 벌이다 순직하신 세 분의 소식에 가슴이 맨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오늘 저녁 순직한 소방관들의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입니다. 불이 완전히 꺼지면 이번 화재의 원인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강력범죄수사대와 과학수사대 등 40명의 전담팀을 편성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조만간 정확한 화재 원인과 불길이 다시 치솟은 경위에 대해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밤에 작업하다가 불이 났기 때문에 혹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했던 건 아닌지도 조사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공사장에서는 약 1년 전인 2020년 12월 20일에도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건물 5층 천장에 설치된 콘크리트 골격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5명이 10여 미터 아래로 떨어졌고 이 중 3명이 숨진 겁니다. 지금까지 평택 화재 현장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숨진 소방관들은 모두 경기도 평택시 송탄소방서의 구조대 3팀 소속이었습니다. 팀원 5명이 건물에 들어갔지만 경력 27년의 팀장도 경력이 1년도 안 된 막내도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 사람의 빈소가 차려진 합동 장례식장에 속속 근조 화환이 도착합니다. 동료와 유가족들이 눈물을 쏟으며 서로를 위로합니다. 송탄소방서 119 구조대 3팀 이형석 팀장은 오늘 오전 팀원 4명을 이끌고 구조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인품도 좋으시고 너무 열정적이시고 이제 남들이 안 된다는 것도 그냥 다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다 격려해 주시고 제가 좀 실수하고 이래도 다 그냥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숨진 이 팀장은 빈소에 가장 먼저 도착한 친척 1명 등 가족 중 2명이 화재 현장을 누빈 소방 가족 출신입니다. 27년차 베테랑으로 항상 솔선수범했다는 그는 아내와 딸, 군대에 간 아들을 둔 듬직한 가장이었습니다. 팀의 막내였던 조우찬 소방사는 1996년생, 고작 25살입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예비역 중사로 전역한 뒤 특전사 경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5월 119 구조대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첫 근무지로 발령받은 송탄소방서에서 일을 시작한 지 불과 9달 만에 변을 당했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한 또 다른 소방관, 31살 박수동 소방교는 주변의 모범이 되는 5년차 구조대원이었습니다. 박수동 원장은 베스트 송탄 소방인 표창을 받은 겁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소방인들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적이 있는 그런 대원에게 주는 표창이고요. 소방청은 순직한 소방관 3명에게 옥조 근정 훈장과 1계급 특진을 추서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3명의 연결식은 오는 토요일 경기도청장으로 치러지며 모두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갈등 상황을 정리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거 조직 쇄신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오늘은 이준석 대표 사퇴를 놓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직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두고 의원 총회가 진행 중인데요. 현장을 연결합니다. 김민상 기자, 의총의 결론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의원총회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의총은 정회와 속행을 반복하면서 10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준석 대표와 의원들 사이에 비공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조금 전에 의원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앞서 의원들은 대표의 그간 언행에 심각한 일탈이 있었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결의문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절대 다수 의원들은
당대표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향후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될 경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결의한다는 최후 통첩성 문전도 당겼습니다. 이를 의총에서 채택할지 말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고성에다 거친 말들이 꽤 나온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되자마자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가 나서서 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의총인데 당대표는 변하는 모습이 없다. 참을 수 없다. 이제 결심할 때가 됐다며 이 대표에 대한 사퇴 결의안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찬성이 높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한 7대3, 8대2 정도로요? 훨씬 높죠. 최근에 왜 이렇게 당이나 후보한테 좀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느냐.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 의원들이 힘을 실어주고 같이 뜻을 같이 하는데 당을 대표하는 대표께서 거기에 대해서 야지놓듯이. 특히 어제 이준석 대표가 윤 후보 측에 연습 문제를 냈다고 말한 데 대해 오만방자하다는 비판이 나왔고 심지어 사이코패스 대표라는 거친 비난도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태경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당대표 사퇴가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대표가 사퇴하면 2030 지리를 이룰 수밖에 없다며 반대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를 직접 불러서 소명을 들어보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대표는 의총 자체를 공개하자고 맞서며 참석을 거부해서 의총장 분위기는 더 험악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의원들 앞에 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발언은 공개하는 걸로 조건으로 오후 5시 넘어서 의총에 참석했습니다. 원고 없이 30분가량 발언을 했습니다. 일부 거친 표현에 대해서도 사과는 했지만 의원들의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연습 문제라고 제가 익살스럽게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이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 조용. 이 대표는 지금까지 모든 혼란에 대해 서운한 점이 있다면 질책해달라면서 낮은 자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선대위 복귀를 하지 않은 건 당이 변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며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또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준석의 복귀를 명령한다면 어떤 직위에서도 복귀하겠다면서도 그런 방식으로 젊은 층 지지는 절대 같이 가져가지 못한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 대표의 발언 뒤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지만 본인의 변명 위주였다. 반성은 없었다며 냉소적인 반응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거치는가 싶던 안개가 다시 짙어지면서 국민의힘은 한 치 앞도 선명하질 않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과 결별하고 홀로 서기를 시작한 첫날이었는데 윤 후보가 임명한 인사를 이 대표가 반대하면서 정면 충돌했고 당내 갈등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김정인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하철역 앞에서 시민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갑자기 잡힌 일정으로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쇄신을 하자며 윤 후보 측에 이른바 연습 문제로 제안했던 겁니다. 윤 후보가 이 대표와의 갈등을 좁혀보려는 시도로 해석됐지만 이 대표는 관심 없다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고 바로 이어진 비공개 최고위에서 두 사람은 정면 충돌했습니다. 윤 후보가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과 가까운 이철규 의원을 전략 부총장에 앉히려 하자 이 대표가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나선 겁니다. 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의견을 정확하게 이야기했고 갈등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윤 후보는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제가 지명을 해서 그 최고위원회에 그 의견을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 그게 협의 절차죠. 네. 이 과정에서 당무 우선권이 후보에게 있다고 주장한 권성동 전 사무총장과 이 대표 간에는 심한 언쟁도 벌어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권 전 사무총장에게 가르치려 들지 마라, 임명을 강행하려면 후보 이름으로 내라며 강하게 반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쇄신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후보와 대표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또 불거진 건데 오늘 의총장에서도 이 대표는 후보의 선거 전략이 없다고 비판하며 자신이 주장해온 이른바 세대 포이론을 받아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젊은 세대가 왜 일순간에 실망해서 오히려 가족 단톡방에서 우리를 저주하는 이야기를 부모에게 전파하고 있느냐.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물론 윤 후보가 2030 세대에 대한 접근이 잘못됐다고 사과하며 또 적극 구애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이 누그러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비단 대선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심사가 줄줄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둘러싼 두 사람의 주도권 다툼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탈선 사고가 발생했던 KTX는 이미 바퀴가 빠진 채로 4km를 넘게 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로는 휘어져 있었고 떨어져 나온 바퀴는 앞서 지나온 터널 안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조사위원회가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으로 가다 급히 멈춰선 KTX는 열차 바퀴가 빠진 채 달리다 사고가 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불꽃이 일었던 영동터널에서 처음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4km가량 이전인 5탄터널 인근 선로가 휘어져 있어 탈선이 시작된 걸로 추정됩니다. 5탄터널에서는 4호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열차 바퀴가 발견됐습니다. 바퀴가 빠진 상태에서 터널 2개를 지나 4km 넘게 달리다 멈춰섰다는 것이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현장 조사 결과입니다. 당초 영동터널 안에서 미상의 구조물과 부딪혔다는 발표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초 탈선이라든가 차량 바퀴 이상은 오탄터널 진입하기 전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다른 충격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바퀴 쪽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걸로. 하지만 경부 고속철도 선로가 어떤 이유에서 휘어져 있었고 탈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선로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밤샘 작업을 벌인 코레일 측은 오늘 아침 양방향 복구를 완전히 마치고 KTX 정상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여파는 계속됐습니다. 내리면 안내해 줄 거라고 영원히 안내해 줄 거라고 했는데 내리고 나서 보니까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우선 너무 많이 몰려 있고 시간이 제가 촉박하기도 하고. KTX 운행 취소와 지연이 잇따르면서 역마다 승객들의 배상 문의가 폭주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역에 가서 반환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나 코레일톡에 계좌이체 신청도 가능하시거든요. 코레일 측은 운행이 취소되거나 지연돼 탑승하지 못한 승객에게는 운임을 전액 환불하고 교통비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1,8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가 닷새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부인 명의의 상가 건물에 숨어 있었는데 집에서 1kg짜리 금괴 400여 개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파란 패딩에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경찰에 붙잡혀 나오는 40대 남성. 회사 돈 1,8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재무팀장 이모 씨입니다. 이 씨는 부인 명의의 건물 3층 집에 숨어 있다. 고소된 지 닷새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정하시나요? 횡령하신 자금 어디에서 샀습니까? 이 씨의 주식 계좌에서 현금 250억 원이 확인됐고 숨어있던 집에선 1kg짜리 금괴 400여 개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씨는 경기도 파주의 한 금거래소에서 지난달 18일부터 열흘 동안 6차례에 걸쳐 680억 원어치 금괴 851개를 사들였습니다. 횡령한 돈으로 산 주식을 판 뒤 그 돈으로 금괴를 구입한 겁니다. 이번에 압수한 금괴는 모두 400여 개, 구입한 금괴 중 나머지 절반가량은 아직 행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씨는 금거래소에서 10년 이상 보유할 목적으로 금을 산다고 말했습니다. 건 내에 있는 잔고를 보여주셨고 10월 6일자 파주 슈퍼겜이라는 이런 글 내용들도 보고 이 업계 종사 33년 중 개인으로서 금액과 거래량으로서 최고의 금액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 이름으로 된 부동산들을 확인해 횡령한 돈으로 산 게 확인되면 몰수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최근 부인과 여동생 등 가족에게 증여한 뒤 담보대출을 갚은 건물 3채는 몰수 보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가 범행 전인 6, 7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체 횡령 금액 1,880억 원 가운데 지금까지 행방이 확인된 건 전체 금액의 30% 정도인 550억 원가량. 오스템 임플란트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횡령 사건에 사내 윗선이 개입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윗선 개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이르면 내일쯤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소액주주들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1심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고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건데 유족들은 26, 딸의 죽음의 대가가 고작 7년이냐면서 분노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이모 씨는 여자친구인 26살 황혜진 씨가 사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황 씨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쓰러져 의식을 잃은 황 씨를 엘리베이터와 복도로 끌고 다녔고 119엔 술에 취해 쓰러졌다며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머리를 제가 늘 옮기려다가 찧었는데 애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더니 지금 완전 기절을 하고. 여보세요?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옮겨진 황 씨는 20여일 뒤 숨졌습니다. 유족은 이 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데다 유족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원 역시 이 씨의 범행이 일반적인 교제 살인과는 다르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를 지속해서 때리는 관계가 아니었고 감정 충돌 속에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에선 탄식과 울분이 터져나왔고 유족 측은 즉각 검찰에 항소를 요구했습니다. 일단 엄마로서 미안하고 1심 선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제가 아이한테 분명 억울함이 없게끔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살인의 고의 부분이 충분히 수사되지 않았고 법원의 심리도 부족했다며 항소심에선 범죄심리 전문가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의 확산이 계속되면서 국내에서도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조만간 우세종이 될 거라는 전망인데요. 이제 방역 전략도 오미크론의 특성에 맞춰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4,126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900여 명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882명으로 24일 만에 8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해외 유입 확진자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오미크론이 확산된 여파로 200명에 육박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월 머지않아 2월에는 전체에서 변이 분석권 중에서 절반 이상이 오미크론으로 이제 진행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급증에 대비해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금의 방역 체계를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PCR 검사 전체 환자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환자 수가 늘어나면은 경증 환자 위주로는 항원 검사를 도입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유럽은 경증 환자가 많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춰 의료 체계와 방역 지침을 바꾸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돌파 감염된 경우 격리 기간을 일주일로 단축했고 영국은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무증상이면 PCR 검사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감염병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고 오미크론 전망과 의료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방역 패스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6일 적용 대상을 확대한 이후 유행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코로나 유행 통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접종을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유행 상황이 안정돼 거리 두기를 해제하면 방역 패스도 감염 위험이 낮은 학원과 독서실, 영화관 등 3그룹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정부가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의 추가 구매를 완료하면서 100만 명분의 물량이 국내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이제 곧바로 투약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앞서 백신 도입이 지연되는 경험을 했던 만큼 과연 제때 물량이 들어올 수 있을지, 또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한 건지 궁금한 점들 많으시죠? 이준범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가 확보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40만 명 분량입니다. 앞서 계약 완료한 화이자와 머크의 먹는 치료제에 이번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총 100만 4천 명분이 국내에 도입됩니다. 화이자 초도 물량은 이달 중순쯤 들어오는데 곧바로 확진자 치료에 쓰이게 됩니다. 다음 주 중에 경구용 치료제 도입 그리고 활용 방안, 투약 대상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 몰루피라비르도 24만 2천 명분을 확보했지만 식약 처가가 아직 나오지 않아 화이자 물량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확보한 화이자 물량으로도 당분간은 여유가 있다고 보고 당장 추가 구매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먹는 치료제는 위중증 악화 가능성이 높은 경증, 중등증 확진자에게 쓰이는데 기존 유행 추세를 보면 이는 확진자의 20%가량으로 하루 10,000명씩 확진자가 발생해도 1년 정도는 화이자 물량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변수는 전파력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입니다. 또 생산에 반년 정도 걸리는 팍스로비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경쟁하고 있어 계약 물량을 안정적으로 들여오는 것도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정도의 유행이라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져서 훨씬 더 큰 유행을 경험하게 되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올해 도입 예정 백신 물량 1억 5천여만 회분 중 46만 2천 회분이 오늘 새해 처음으로 도착한 가운데 정부는 먹는 치료제에만 의존하기보다 백신 접종과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해 코로나19 유행 규모를 적절히 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당과 정부 관료 사회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치열하고 솔직한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이 준 권한을 자신의 권한처럼 착각을 하고 자기만 옳다는 태도가 문제였다면서 실용정부, 민생정부를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재경 기자입니다. 행정학회 토론회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이름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며 공직사회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당이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당, 야당, 관당. 그런데 관료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집권하면 단체장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료들을 변화시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료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신의 권한으로 착각하곤 한다며 확장 재정에 소극적인 기획재정부를 간접 겨냥했습니다. 주어진 예산들을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누구의 의지에 따라? 국민의 의지에 따라서. 누구의 권한으로? 국민의 권한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또 민주당이 국민들께 미움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자신들만 옳다면서 가치와 철학을 국민에게 강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나쁜 인간하고는 같이 살아도 미운 인간하고는 못 산다. 공감이 확 가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도 역시 하나의 집단 지성체여서 인격체입니다. 관료사회와 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한 이 후보는 집권하면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의 삶을 위해 쓰겠다며 실용정부, 민생정부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예로 들어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 해선 안 된다며 정부와 시장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평택화재로 소방관 순직 소식이 전해지자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겠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청년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고 스피커폰으로 인사만 한 이른바 노쇼 논란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청년들을 직접 만나서 사과를 했지만 그 자리에서
후보 주변에 간신들만 가득하다는 쓴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어제 주최한 전국 청년간담회 안내문에는 당초 윤석열 후보가 참석할 예정으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최측근인 권성동 전 사무총장이 스피커폰으로 윤 후보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청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뜁시다. 박수도 유도하는데 후보의 참석을 기대했던 청년들로부터 호응 대신 거친 항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간다며! 선대위 해체를 발표하며 유독 청년을 강조했던 윤 후보가 이른바 노쇼를 하자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여기에 행사를 주최한 박성중 의원은 실무자가 후보 참석이라고 문자를 잘못 보냈다. 이준석계 청년들이 들어온 것이다라고 해명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진짜 환멸을 느낀다고 이 대표까지 비난하자 윤 후보는 결국 SNS를 통해 사과문이 굉장히 잘못됐고 부적절했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오늘은 청년 보좌역들을 직접 만나 거듭 사과했습니다. 깊이 좀 사과드리고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좀 부적절한 게 많았다. 하지만 분노를 수습하기엔 역부족이었는지 후보 주변에 간신들과 아첨꾼들이 많다는 청년들의 쓴소리가 윤 후보의 면전에 쏟아졌습니다. 간신들, 아첨꾼들, 정치 기생충 같은 십상시들만 가득합니다. 그들을 버리시고 결의안이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보고 선거를 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연이틀 작심 비판을 받은 윤 후보는 청년들의 얘기가 뼈아프게 와닿았다며 앞으로 청년 보좌역 명단을 비서실에 비치해놓고 발언을 경청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네, 대선 알고 보니 순서. 오늘은 주요 후보들이 내놓은 생활 밀착형 틈새 공약을 소개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표적으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내놓았다면 윤석열 후보는 택시기사 칸막이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으로 이름 붙인 일상형 공약 행보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오늘까지 공개한 것만 40개. 페이스북 좋아요가 가장 많은 공약은 기본 데이터를 다 써도 메신저와 공공서비스 등은 무료로 가능한 안심 데이터,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는 공약과 면접용 정장 대여와 메이크업 지원 등을 내건 청년 면접 서비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20-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만약에 그런 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그런 재정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최근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소확행 공약으로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져 탈모 환자들을 중심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일각에선 소소해 보여도 재정이나 건강보험에 부담을 주는 공약이란 비판도 나오는데 이 후보는 국민의 필요를 해결하는 게 정치라는 입장입니다. 고통받고 있다면 그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그들을 굳이 배제해서 이렇게 섭섭하게 할 필요는 없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초 이 후보의 소확행 공약 행보에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소확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던지는데 이 어음 정치, 이 어음 결제되는 거 봤습니까? 이번 정권에서? 하지만 새해 들어 국민 한 분 한 분께 다가가겠다면서 성렬시의 심쿵 약속이란 이름의 생활 밀착형 공약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일 첫 번째로 택시기사 운전석에 보호 칸막이를 설치해 폭력과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불차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뭐 자기 말하다가 기분 나쁘면은 머리도 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보험하면 안전할 것 같고요. 윤 후보 측은 이 같은 공약을 매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그 직후 선대위 해산 사태가 겹쳐 일단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윤 후보는 인공지능으로 구현된 자신이 공약을 소개하고 국민들로부터 아이디어도 제안받는 공약 위키 운영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우리 식탁을 바꾸어 놓을 첨단 식품 기술 세포를 배양해서 만든 고기는 이제 진짜 고기보다 쌉니다. 3D 프린터로 꽃등심 스테이크를 만들고 인공 생선 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첨단 식품 기술이 발달하는 건 그만큼 기후 위기가 심각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임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양 접시에 담긴 작은 조각들, 붉은 건 소고기, 노란 건 닭고기입니다. 국내 벤처기업이 100억 원을 투자받아 실험실에서 만든 세포 배양육입니다. 배양육은 가축에서 세포를 추출해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키워냅니다. 식물성 대체육은 콩으로 만들지만 이건 진짜 소의 근육세포로 만듭니다. 그래서 냄새, 맛, 식감도 진짜 고기와 훨씬 더 비슷합니다. 무균 환경에서 무항생제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됩니다. 가까운 미래에 아마도 일반 고기 먹듯이 배양육 먹는 것도 자연스러운 시대가 올 것이다. 세포 배양육은 2013년 처음 개발됐습니다. 소를 키울 넓은 목초지도 필요 없고 도축도 필요 없습니다. 원하는 부위만 골라 만들 수 있고 더 위생적입니다. 심지어 값도 더 싸지고 있습니다. 2013년 처음 나왔을 때는 100g에 3억 2천만 원이나 했지만 지난해에는 2천 원이 됐습니다. 8년 뒤인 2030년에는 700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짜 고기보다 싸지는 겁니다. 작년에는 이스라엘 기업이 꽃등심 스테이크까지 선보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근섬유와 지방을 잉크처럼 뿌려 만들었습니다. We've successfully produced the first pieces of beef steak grown from natural cells without harming any animals. 미생물로도 고기를 만듭니다. 한 미국 기업은 미생물에서 뽑아낸 단백질로 치즈와 고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신세계푸드는 지난해 영국에서 버섯 곰팡이 단백질로 만든 닭고기 너깃을 들여와 팔았는데 20만 개가 다 나갔습니다. 한 달 만에 완판됐습니다. 가능성을 확인했고 지난해 7월 자체 개발한 대체육을 활용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선도 인공적으로 만듭니다. 방어와 비슷하게 생긴 부시리에서 줄기세포를 뽑아 인공 생선살을 만드는 미국 업체. 풀무원은 이 업체에 투자하고 국내 판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공 커피도 등장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커피나무 잎에서 뽑아낸 세포를 배양해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There is a surprisingly full aroma. 아예 화학물질로 커피를 똑같이 흉내낸 분자 커피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치커리 뿌리, 포도 껍질 같은 버려지는 음식에서 커피 특유의 향을 내는 40여 가지 화합물을 뽑아 만들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기업들이 앞다퉈 첨단 식품 기술에 투자하는 건 기후위기 때문입니다. 소 키우는 것도 그렇지만 커피가 내뿜는 온실가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커피를 키워 우리 손에 아메리카노 한 잔이 오기까지 온실가스 280g이 배출됩니다. 게다가 지난해 브라질에 역대급 가뭄과 한파가 닥치면서 원두 가격이 2배로 폭등했습니다. 차라리 실험실 커피가 더 경제적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가야만 되는 이유죠, 이거는. 기후변화라든지 환경 이슈는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체 식품 쪽은 해야만 하고. 인류의 식탁을 수천 년 지탱해온 농업과 축산업, 기후위기와 첨단 기술이 우리 식탁을 근본부터 바꿔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선거 사기를 주장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하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의사당에는 다시 울타리가 세워지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승인을 위한 회의가 열리던 미국 의회에 시위대가 난입했습니다. 쇠파이프를 들고 닥치는 대로 기물을 파괴했고 최루가스로 가득 찬 의사당에선 총성이 울렸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은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당엔 조기가 개항됐습니다. 가끔 관광객이 오갈 뿐 뜸한 인적, 긴장감마저 감돕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사당 주변엔 다시 철제 울타리가 등장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의회 난입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사람들은 그날의 충격을 잊지 못했습니다. Was something that I never would have ever thought
that I would see in this country. And it was heartbreaking and devastating. 미국은 더 갈라섰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층 85%가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했는데 공화당 지지층은 56%가 자유수호라고 답했습니다. I think that there definitely is a lot of division that probably prompted that event to occur. I think that's not over. 전직 대통령 트럼프는 지난 대선이 사기였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있는 정적의 주장을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반박할 계획입니다. President Biden has, of course, spoken repeatedly about how the former president abused his office, undermined the Constitution, and ignored his oath to the American people. FBI는 1년째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폭동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트럼프를 기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도 공화당의 비협조와 트럼프 측의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 지난 1년 365일 매일매일이 1월 6일 같았다는 한탄이 워싱턴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한 아파트의 관리 소장이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갑질을 해서 지난 3년 동안 무려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퇴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관리소장은 직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비롯해서 각종 횡포를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제보는 MBC 강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다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고 눈까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 10m 높이의 정문에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 작업을 한 건 입사 17일째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었습니다. 안전모조차 지급받지 못했던 직원들은 결국 안전을 이유로 들며 작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소장은 심한 욕설과 함께 입에도 담지 못할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없습니까? 담당이 안녕히 진짜 도끼를 찍으면 도끼를 찍어버려요. 모욕적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관리소 직원 4명은 곧바로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겠다. 근데 거기서 그냥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50평생 이렇게 처음 들어봐요. 지금. 트라우마도 좀 생기고 사실. 관리소장의 횡포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이 아파트에서 일했다는 한 경비원은 관리소장이 경비실 내부에까지 CCTV를 설치해 일하는 모습을 감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잠을 잘 때도 경비복을 입고 자더라. 그리고 다리를 꼬여갖고 다리를 쭉 뻗어갖고 앉아있는 그것까지 지적을 해요. 경비원에게 식사를 사달라거나 개인 차량을 빌려달라는 무리한 요구도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는 벤츠를 타고 다니시러 경비원한테 차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잘 썼다는 소리도 하나도 안 오고 기름도 안 여다주고. 점심 식사 휴게 시간도 보장하지 않아 퇴사한 경비원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근무 중인 다른 직원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각서 썼습니다. 저도 그때 2번이나. 지그들이 초안 잡아놓고 우리가 적기만 적고 사인만 한 거예요. 지난해 1월에는 아파트 단지 내 연못에서 누수가 발생해 수도요금이 수백만 원 더 나왔는데 모두 직원들이 부담하도록 떠넘겼습니다. 수도세가 보니까 400 얼마 그 정도 막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욕설을 하면서 이 돈은 니들이 다 내라. 나는 관리소장이지. 너희 책임은 니네들이 지는 거다. 관리소장의 이 같은 갑질 때문에 지난 3년간 퇴사한 직원만 최소 200여 명에 달한다고 직원들은 토로했습니다. 취재진을 만난 관리소장은 직원들의 근무 태도가 불량해 지적했을 뿐이라며 직원들의 퇴사가 모두 자신의 갑질 때문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전 직원은 오늘 관리소장을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벌써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의료진들만큼이나 보건소 직원들도 몸과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에 코로나 관련 업무만도 너무 많아서 보건소 업무는 거의 마비 상태라고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차라리 병상처럼 인력에도 행정명령을 내려달라는 호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선별진료소, 평일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말에도 코로나 검사가 진행됩니다. 검체를 채취하는 건 모두 보건소 직원들입니다. 유증상자나 밀접 접촉자들이 검사 대상이다 보니 감염 위험이 높아 구청 직원과 군인 등 파견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보건소 직원 18명이 하루 10시간씩 주 6일 일하며 많게는 하루 1,800건까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에 차려진 보건소 콜센터, 역학조사와 병상 배정 등을 위해 하루에 주고받는 전화가 수백 통에 이릅니다. 몇 통을 셀 수가 없었어요. 그냥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몇백 통이 쌓여 있을 정도로. 모든 직원이 코로나 대응에 매달려 있다 보니 다른 보건소 업무들은 중단됐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다음에 자살예방팀, 그리고 취약계층 방문하고 모자보건 쪽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장기화된 코로나 대응에 직원들은 극도의 피로도와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숨을 쉴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직원들이 이제 때만 되면은 병원으로 가겠다고.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보건소에서 614명이 사표를 내고 2,010명이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 급증이 예상되는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정부는 올해 전국 보건소에 757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미리 정원에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상처럼 인력에도 행정명령을 내려 보건소 지원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행정 서비스를 최소화시켜서 그 부분들을 코로나 대응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은 남는 인력을 가지고 보건소 지원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장기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선 보건소 정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일본이 군함도에 이어서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걸 추진하고 있죠. 당시 사도 광산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조선인 광부의 유가족들을 저희 취재진이 만나고 왔는데요. 일본이 강제 동원 사실을 숨긴 채 등재하는 건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서 반대 운동이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제 국민징용령 이듬해인 1940년 충남 논산에 살던 21살 임태호 씨는 니가타현 사도 광산으로 동원돼 가혹한 채굴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쉬는 날이 없어요. 매일 아침부터 밤마다 한국 사람 다 뭐 오크노 호대 하다라이때 그런데 일본 사람은 이중지는 호대.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하루하루가 공포였다. 오늘은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임 씨는 생전에 절절한 구술 증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네よく泣いてました。静かに涙を流し、いつまで続くのかな。死ぬまで働いたり。 당시 조선인 기숙사 사감의 증언을 보면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자포자기 상태였으며 탈출이 반복됐고 그때마다 경찰에게 구타당하거나 발로 차이는 일이 일상이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3년 반을 버틴 임 씨에게 날아온 건 일본군 소집 영장. 결국 가족들을 데리고 광산을 탈출했습니다. 도쿄 인근에 정착했지만 살 길이 막막했고 과일 장사, 막걸리 행상, 보물상, 닥치는 대로 일하며 살아남았습니다. それで川崎へ来て、うちも何にもない。馬小屋よ。そこで生活した。 하지만 광산 먼지가 쌓여 폐가 굳어지는 진폐증은 평생 그를 괴롭혔고 78세를 일기로 지난 199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고통을 생생히 기억하는 유족들에게 세계유산으로 신청한다는 소식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소명 사업을 하면 거기에 뭐 10명 정도, 10개 정도 자기 이름 쓰고 싶을 정도입니다. 일본이 과거사를 사죄하고 사도광산의 진상을 밝히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유족들은 강조했습니다. ちゃんと説明して登録をしなければきれい事だけ並べても嘘になるから。 사도광산 광부였던 고 김태호 씨는 20여 년 전 이곳 가와사키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인이 기대했던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일본은 강제 동원, 강제 노동 사실은 쏙 빼놓은 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700km를 날아가서 목표물을 맞췄다는 건데요. 하지만 우리 군은 한미 두 나라가 분석한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꽃과 함께 연기를 뿜어내며 이동식 발사대 위로 솟아오르는 미사일.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 사진입니다. 비행 저정성과 안정성을 재확정하고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에 새로 도입된 측면 기동 기술의 수행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9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며 발사했던 화성 8형을 일부 개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탄두부 변화. 비행 능력이 우수한 기존 글라이더 형태에서 속도에 유리한 원뿔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속도를 테스트하고 변칙 기동을 하기 때문에 요격이 상당히 까다로워 게임 체인저라는 무기로 북한은 측면 기동 기술, 즉 수평 상태로 날아가며 좌우로 움직여 상대의 요격을 피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9월 당시 200km에 불과했던 비행거리도 3배 이상 길어져 700km 거리의 표적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의 5배가 넘는 빠른 속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면서도 얼마나 빠른지 속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주장은 한미 정보당국의 분석과도 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미사일의 성능과 특징은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한미 정보 자산으로 탐지되고 대응 가능하며 우리 군의 대응 능력과 태세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군 현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업을 완수한 것이라며 무기 개발 일정에 따른 성능 시험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고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이제 미래 이야기를 할 때 로봇의 역할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텐데요. 자동차의 미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로봇이 훨씬 더 깊숙하게 자리 잡을 전망인데요. 미국 CES 현장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음악에 맞춰 유연한 동작으로 춤을 춥니다.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개, 이동수단으로 개발됐습니다. 이 로봇은 바퀴 4개가 움직여 360도 회전하고 몸체 높이도 자유롭게 조절해 수평을 맞출 수 있습니다. 지면의 반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몸체를 안정화할 수 있고 반대로 자신의 몸체를 움직임으로써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캡슐 모양의 이 놀이기구 같은 것도 1인용 이동 수단입니다. 이 차량은 필요에 따라서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기성품처럼 찍어서 나온 차량과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현대차는 이미 모든 사물이 자유롭게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물 이동성, MOT 개념입니다. Mobility and robotics work and play well together. They naturally complement each other. LG전자도 다양한 로봇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Hey Chloe, please guide me to my seat. I will escort you. Please follow me. 안내나 서빙처럼 실내 역할을 넘어 배송을 맡는 로봇도 공개됐습니다. 5G 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겁니다. 두산도 로봇 기술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로봇 카메라는 올해 CES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미리 입력한 동작에 따라 다양한 각도로 촬영이 가능해 촬영 경력이 없어도 다룰 수 있습니다. 최근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삼성전자는 집안일 돕는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미래 기술 경쟁이 로봇 공학으로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메이저리그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가 제주에서 새 시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한화 출신 후배들과 함께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찾은 제주도. 따뜻한 날씨 속에 류현진은 가벼운 몸풀기부터 캐치볼과 롱토스까지 하며 몸 만들기에 들어갔습니다. 장민재, 이태양 등 한화에서 연을 맺은 후배들도 동참하면서 분위기도 즐거웠습니다.
파이팅 좋네. 야, 이태양, 뭐하냐? 동계훈련을 함께한 지 벌써 7년. 날씨 좋은 데서 이렇게 현지인을 같이 운동하고 뭐 저희로서는 너무 영광이고 또 조금이나마 현지한테 이제 또 배워서 이제 올 시즌 또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신수에게 등번호를 양보해 명품 시계를 받은 이태양도 빅리거들과 함께하는 순간이 마냥 즐겁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저 류현진 그거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데요? 그건 너 코멘트 하면 안 돼요? 잘 골라라. 네, 둘 다 좋죠, 당연히. 지난해 개인 최다승 타이인 14승을 올렸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10패를 당했고 가장 신경 쓰는 평균 자책점도 4점대로 부진했던 류현진. 줄곧 지켜왔던 1선발 자리도 내준 류현진은 에이스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힘차게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빙상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심석희 선수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평창올림픽 당시 대표팀 동료를 험담한 사실 등이 뒤늦게 밝혀져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심석희 선수. 대한체육회의 재심은 포기했지만 지난 3일 법원에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하고 대표팀에 합류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올림픽 출전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최종적인 올림픽 출전 여부는 빙상연맹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징계를 내린 빙상연맹이 올림픽 출전을 허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참가자 최종 명단 마감일은 이번 달 24일입니다. 호주 오픈 테니스 4연패를 노리는 세계 랭킹 1위 조코비치 선수가 코로나 백신 미접종으로 호주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어젯밤 호주 멜버른에 도착한 조코비치는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의 입국을 막고 있는 호주 정부의 방침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돼 공항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한 호텔에 격리됐는데요. 모든 입국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는 호주 정부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Rules are rules, and there are no special cases. 호주로 떠나기 전 SNS에 대회 주최 측으로부터 백신 접종 면제 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조코비치는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년 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조코비치는 백신 접종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대회 4연패를 노렸지만 대회 불참은 물론 호주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계 당구 최강자 쿠드롱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사상 첫 4회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세계 최강자와 국내 최강자의 결승 맞대결. 쿠드롱은 시작부터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8연속 득점으로 1세트를 4큐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매서워졌습니다. 2세트를 3큐 만에 가져오더니 4세트는 단 2큐, 9분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첫 큐에 8점을 몰아쳤고 두 번째 큐에 7점을 뽑아내면서 상대에게 반격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조재호가 5세트 들어 12대 10으로 앞서갔지만 쿠드롱의 흔들린 몰아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연속 뱅크샷으로 단숨에 경기를 끝냈습니다. 한 큐에 평균 3.55점, 세트제 역대 최고 에버리지까지 기록했습니다. 2개 대회 연속 우승 상금 1억 원씩을 거머쥐며 PBA 최초의 4회 우승을 차지한 쿠드롱에게 우승을 놓친 조재호도 끝까지 유쾌한 모습으로 축하를 건넸습니다. You spent a lot of energy. I'm very happy. As you cannot imagine, it's very unexpected to win 2 tournaments in a row. 한때 프로 무대 적응에 애를 먹었던 쿠드롱은 올 시즌 다승과 상금, 랭킹 포인트에서 압도적인 독주 체제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서늘함이 감돌기는 해도 햇살만큼은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바람이 강하진 않아서 추위에 몸을 잔뜩 움츠릴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이번 주말까지도 비교적 무난한 겨울 날씨가 이어집니다. 토요일 밤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기는 한데 활동하는 낮 시간대는 구름만 머무르겠습니다. 다만 건조한 날씨 속에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종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걱정했던 것만큼 심하지 않았는데요. 하늘이 맑았던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대기 정체가 확 풀리진 않아서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 밤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까지 더해집니다. 일요일에는 공기질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내일도 하루 종일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건조주의보는 전남 여수와 부산 등 동해안 지방, 그리고 고성을 비롯한 강원 산지에 내려져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6도, 대구 영하 5도, 광주 영하 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부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 밤 사이에 중북부 지방에 비나 눈이 와도 양이 적어서요. 미세먼지나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시켜주기에는 어렵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